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초유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최대 1%포인트 높아져 3주 뒤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 관리관이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상황관리관은 이태원 사고 당일 112 상황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어제 이어 오늘도 동행했습니다. 북한이 오늘은 ICBM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ICBM은 정상 비행에 실패했는데 한미는 당초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됐던 울릉도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국민이 처할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울릉도 내 지하 대피시설은 8곳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카카오택시 호출비가 최대 5,000원으로 오릅니다. 다음 달부터는 심야 할증료도 올라 택시 대란이 진정될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닥쳐올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적지 않지만 당장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네 번째, 그것도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 자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만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덧붙인 설명,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이 시장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와 미국의 금리 차가 더욱 벌어졌고 한국은행의 선택지도 따라서 더 좁아졌습니다. 먼저 미 연준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사상 초유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4%.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노동시장도 강세를 유지하자 특약 처방을 이어간 겁니다. 금리 인상폭은 예상대로였지만 시장이 놀란 건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도 인상 중단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Very premature, in my view, to think about or be talking about pausing our rate hike. We have a ways to go. 또 내년 기준금리가 앞서 제시된 4.6%를 넘어 5%에 육박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0원 넘게 뛰어오르며 1,430원대를 위협했다가 전거래일보다 6.4원 오른 1,423.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등락을 반복하다 2,3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이 온다든지 최근에 이제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돈의 흐름에는 국경도 없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걸 막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기업, 한계 가정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과 내년 1분기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 올릴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얼마나 올릴 것인가 하는 거겠죠.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포인트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금리 차이로 달러 강세가 이어져 외국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달 24일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을 진정시키려면 2연속 빅스텝이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취약계층 이자 부담은 연 25만 9천 원씩 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은 86곳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곧 8%를 넘어서게 되면 영끌족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거의 한 30만 원 정도가 더 나가더라고요, 기존보다. 특히 최근엔 자금시장 돈맥 경화로 대기업들마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 금통위원은 과도한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론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위기 앞에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미 연준의 결정과 발표 하나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좀 어렵고 전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늘 미 연준의 발표가 뭘 뜻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원준 경제부장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장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0.75%포인트 인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연준의 발표 핵심은 뭡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정말로 절묘한 밀당,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를 했다. 예. 그러면서 오랜 긴축 터널의 끝은 희미하게나마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전반적인 관측은 이제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를 잡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몰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0.75%포인트 이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인상폭보다는 파월 의장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설명을 하는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예. 하나하나 짚어보죠. 예. 당초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 내지는 심지어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 좀 멈출 끝나지 것이다. 않겠냐 예, 이 얘기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아무리 재코가 석자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금리를 심하게 끌어올려서 전 세계 경제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느냐 이런 국제적인 원망 분위기가 좀 예, 있었습니다. 원망이 크죠.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이 금리가 치솟고 강달러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린다 이런 비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도 아찔한 금융위기의 순간을 겪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정치와 금융이 맞물린 이유 때문에 재료금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인플레 생기니까 잡아야 되는데 금리로 못 잡으니까 결국 엔화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려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이 달러를 판다는 게 미국 국채,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시장에 쏟아붓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도 과도하게 흔들면서 미국 금융도 위기에 휘말릴 수 있는데 미국이 인플레 잡으려다가 이렇게 초과 3간까지 태우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예. 또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인 미중 갈등,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코로나19의 파급 이런 게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와 불황의 악순환으로 물고 물릴 수 있다. 미국이 이제는 속도 조절을 준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통스러운 긴축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집권 민주당의 희망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파월 의장의 입에서 훨씬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보다 매파였습니다. 꽤 예상보다 큰 매파 발언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긴축의 끈을 아직은 쉽게 풀지 않겠다. 인플레를 더 휘어잡겠다. 이렇게 회견에서 말한 겁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에 앞서서 정책 결정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 누적 긴축 효과, 경제와 금융 동향을 고려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금융 동향 고려. 바로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금융시장이라는 초과 3간 지키기의 뜻이 깔려 있다고 보는 예. 거죠. 그래서 먼저 결정문이 알려졌을 때 미국 시장은 역시 예상대로군 해서 환호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회견을 보고는 예상 밖의 긴축인데 하면 놀랐던 겁니다. 파월의 밀당이 바로 이런 맥락인데요. 긴축 터널의 저 끝 그 빛까지는 보여주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결코 가깝지는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예. 미국이 지금 물가 인상 문제가 물가 상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금리를 앞으로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금리 올리기가 어려울 텐데 미국 예. 경기는 뭐 또 괜찮은 모양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상보다 더 강한 긴축 의지를 특히 파월 의장이 입을 통해서 밝힌 건데 예. 그럼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은 현재 실업률은 낮고 또 그 매달 적지 않은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실업률이 낮다는 건 아직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의 회초리를 맞을 경제 체력이 있는 거다. 높은 임금을 주고라도 신규 고용을 이어간다는 건 이게 인플레로 이어질 불씨가 아직 여기저기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면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이 지표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표가 앞으로 관찰하셔야 될 승부처로 예. 보입니다. 지금까지 물가 지표를 주로 많이 봐왔는데 이제 고용 지표 잘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예, 거기에 따라서 미 연준이 움직일 거고 사실은 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심각한 우리 경제의 돈맥 경화도 결국은 고금리가 큰 악재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미국의 그 금리 속도 조절을 조금 그 초조한 심정까지 담아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에는 미국이 얼마나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다른 나라 사중 봐줄 만큼 지금 형편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장 부장 얘기 듣고 보니까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마음은 좀 더 무거워지는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원 골목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가 됐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는 오늘도 조문 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이태원 사고 현장 바로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이 바친 꽃과 추모걸이 작은 동산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수아 기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쌀쌀한 날씨에 추운 날씨지만 밤 9시를 넘긴 시간이지만 이곳 추모 공간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모 공간 앞으로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 꽃다발이 50m 넘게 줄지어 있고 추모 편지도 수북이 쌓였습니다. 참사 희생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 여중생의 친구들도 이곳에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요. 친구들은 마지막 편지에 네가 너무 뛰어나서 부러워서 데려갔나 보다 하면서 학생증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보고 가면 좋았을걸 이라고 적었습니다. 여중생 친구들의 가슴 아린 인사를 본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청춘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도 꼭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메시지 남겼어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지금까지 156명입니다. 우리 국민 121명이 발인을 마쳤고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3명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용 문제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희생자를 위한 도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25살 러시아인 박율리아나 씨의 운구 비용을 대기로 하는 등 각계 각층의 지원과 위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TV조선 윤서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날 밤 이태원 일대에는 최근 6년간의 헬로윈 기간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지난 3년과 비교는 할 필요도 없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현장 상황을 살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경찰은 관련 기관 8곳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관리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 112 신고자는 당시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군중 규모의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내려오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1번 출구에서 올라오는 그 청년들을 잘 모르고 실제로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이태원역을 타고 내린 인원은 모두 14,000여 명.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같은 시간대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후 참사 직전인 밤 9시를 전후해 승하차 인원은 시간당 최고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구청 등에 이어 이태원 역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태원역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과실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내신 건 맞고요. 돌아와서 수사에 임하시겠다고.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 요청 여부를 놓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간 주장이 엇갈려 관련자 휴대전화 분석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참사 당시는 물론 사전 안전대책 수립 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친 상황 재구성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그리고 참사 당일 현장 경찰에서 경찰청장까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어수선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감찰 중인 경찰은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112 상황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직 책임자였던 서울청의 112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날 밤 112 상황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경찰은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11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4차례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압사 위험 신고가 2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당직 책임자였던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5층 상황실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0층 자기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류 관리관이 상황실로 복귀한 건 밤 11시 39분, 참사가 벌어진 뒤였습니다. 신고 상황을 파악해 지휘부에 전파하고 현장 지시를 해야 할 최일선 통제소부터 무너진 셈입니다. 상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36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밤 12시 14분에 각각 첫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류 관리관의 업무 태만을 확인했다며 류 관리관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고와를 불문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찰 지휘 계통의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들도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에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핵심 당사자도 경찰이고 그 경찰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못할 건 없습니다만 혹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닌가 걱정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소위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만약 의혹이 남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방법이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초기 부실 대응인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만 가능한데 검수 원복으로 불린 시행령 개정에서도 대형 참사 수사는 빠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수사 때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해왔지만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참여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각별한 각오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제한한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큰 인물이 있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 서장이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현장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사 발생 1시간이 넘도록 현장 지휘는 물론이고 유선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서장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검찰팀의 조사 결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감찰에서 삼각지역 근처에서 집회 시위 현장에 있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9시 45분쯤 이태원 파출소로 출발했지만 차가 많이 막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밤 10시 40분쯤 정식 보고가 아닌 경찰 무전을 통해 사상자가 많다는 걸 알고 차에서 내렸고 걸어서 밤 11시 10분쯤 이태원에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1시간 25분 동안 아무 보고도 받지 않았고 참사 발생 신고 시간인 밤 10시 15분부터 도착 전까지 유선 지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특별검찰팀은 이 전 서장이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보고와 지휘가 지연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 취재 결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늦게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고 그 사이에 지휘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을 통제하느라 늦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참사 당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오후부터 따져보죠. 용산서장은 그날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행동이 토요일 오후 4시쯤 태평로에서 시작해서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삼각지 인근에서 보수단체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양측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이임재 서장을 비롯한 용산경찰서 지휘부가 이곳에서 현장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초저녁부터 이미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11시 넘게까지 아무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10시 초반에 이미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대규모 도심 집회, 그것도 대통령실 앞 시위다 보니 관행적으로 경찰이 여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경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쓰고 처음부터 별도의 경비 병력을 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집회 시위와 경호 경비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태원의 어떤 그 자발적인 축제 참가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결국 이 초기 판단 실수로 경찰 추가 배치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요. 네, 경찰 배치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은 인파가 몰릴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도 사전에 미리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말이 좀 엇갈리는데요. 용산서 일부에서는 미리 신청했다, 서울청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또 두 번째로 미리 기동대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급하게 일어났다면 그때라도 상부에 보고하면 인근에 있던 기동대를 불러서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이 경찰 배치를 올해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확인이 됐습니까? 네, 헬로윈 직전에 용산경찰서와 상인회 그리고 이태원 역장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예. 그 내용을 경찰청이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상인회 측이 올해는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리두기로 경찰 기동대가 인파를 해산시켜서 영업에 지장이 생겼으니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서로의 주장에 약간 온도차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상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상인회 측은 거세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대목인데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는 말아달라는 거지 안전관리 주체도 아닌데 상인회가 무슨 요청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가게는 경찰이 들어와서 1m 붙어 있으면 끄집어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위협적인 그런 것들이 작년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줄여달라면 줄여줘. 늘려달라면 늘려줘. 예, 뭐 사실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정적인 책임 공방은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죠. 예, 홍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도 전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기류는 일단 이 장관까지는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동행하고 조문에 나서는 것도 이 장관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장관 거취 문제에서 여야 공방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면 대통령의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뒤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따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동행입니다. 이 장관은 경찰과 소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데다 사고 직후 경찰력의 사전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주무부처 장관이 동행한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 장관을 경질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혹시 사퇴 의사 밝히셨나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과 수사가 먼저란 입장인데 경찰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상황 수습 이후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문책 범위를 정하는가 하는 데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참사 발생 이튿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이러면 다음 주 여당이 반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애도 기간 중에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해오면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닷새째 날에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시한도 다음 주 본회의로 특정했는데 여당이 거부해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고 국정조사위원회 구성도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어 의장이 상정만 하면 거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용 여부나 시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도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권 예비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사전 대비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대형 인명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했고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에도 떡볶이 먹방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책임 추궁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환하게 웃었던 장면도 꼬집었습니다. 웃음기를 잃었던 이재명 대표가 웃음기를 띈 모습을 보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했던 TV조선 이광입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오늘은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난 3월 시험 발사 도중 공중 폭발한 화성 17형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4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1920km까지 고각 발사로 쏘아올린 미사일은 760km를 날아간 뒤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ICBM은 추진체가 2개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발사해서 1단과 2단 추진체까지 정상 분리된 뒤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5로 통상 ICBM 최고 속도인 마하 20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일본 상공을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개량형보다도 느렸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ICBM이 지난 3월 16일 시험 발사 도중 공중 폭발한 화성 17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체조선의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 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북한은 ICBM 발사 1시간 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발사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25발의 미사일 가격을 최소 700억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북한의 1년치 쌀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에 한미는 내일 종료 예정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에 참석해 빈틈없는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보 움직임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여한 미 해병대의 F-35B 편대가 군산기지 하늘을 비행합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는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한반도에 처음 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지휘부를 급습할 수 있는 미 전략 스텔스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걸 감안한 겁니다. 동원되는 전투기만도 230여 대라고 한다. 사상 최고의 저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를 찾아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외교부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제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가운데 북한군 서열일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는 추가 담화를 내고 훈련 연장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미국과 남한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에서는 한 달여 만에 다시 피난 경보가 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연이틀 강력 규탄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등 3개 지역에 아침부터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경보, J얼럿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4일 이후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당초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전해지면서 신칸센과 지하철이 멈춰섰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약 1시간 뒤 정정 발표가 나온 뒤에야 비상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その後、当該情報を確認したところ、ミサイルは日本列島を越えず、日本海上空にて消失し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ので、訂正いたします。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기시다 총리는 연일 미사일을 발사한 건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連日続く弾道ミサイルの発射、これは暴挙であり、決して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한 현지 매체는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 도발의 횟수와 강도가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자 여당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면서 지난 5년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의원들은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여당은 문재인 정권이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에 집착해 북한을 도와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며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도 양국 의원들은 북한 군사 위협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の相次ぐ発射と核武装化の動きは東アジアへの安全保障への脅威であり重大なチャレンジであります。 문재인 정부에서 조건부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도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측 의원들께서 지소미아 문제를 활성화시키는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양국 의원연맹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양국 정상에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제 공습경보가 내려졌던 울릉도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현지 대피시설을 저희가 한번 둘러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피시설이 부족했고 주민들은 몇 안 되는 대피시설 위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를 찾았다 한들 과연 대피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울릉도를 돌아봤습니다. 울릉도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지하 기계실을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지하 대피소는 대피 장소임을 알리는 표시가 전혀 없는 데다 입구가 막혀 있고 계단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까지 쌓여 있습니다. 대피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은 그냥 무관리 상태로 있었지. 공습 경보에도 초등학교 교실에 100여 명이 머물렀는데 100m 근처에 대피 시설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피를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제일 안전한 곳이 일단 그래도 건물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부 대피소는 실제로 주거지와 먼 곳에 있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대피 시설도 부족합니다. 울릉도 내 대피시설 8곳의 수용 능력은 전체 인구의 30%에 그칩니다. 주민이 2천여 명인 북면과 서면엔 대피소가 한 곳도 없습니다. 어찌 대피할 방법도 모르고 어디에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 또 이런 상황. 울릉구는 차량용 터널을 유사시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고립 사고가 벌어진 경북 봉화 광산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고립 9일째입니다. 구조 작업 끝에 고립 근로자들의 대피 예상 공간을 찾아냈고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해서 생존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호는 전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시경 카메라가 지하 갱도로 내려갑니다. 땅속 190m 지점에 도착하자 지하수가 쏟아지는 대피 예상 공간이 나옵니다. 고립사고 9일 만인 오늘 천공기 3대가 사고 지점 인근 갱도를 찾아냈습니다. 구조당국은 내시경 카메라로 생존 신호를 계속 점검하고 천공 공간을 통해 음식과 기초약품 등을 내려보냈습니다. 생존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방향으로 지금 시추 작업들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구조대원들을 투입할 진입로 작업은 30m를 남겼습니다. 남은 구간은 갱도가 무너져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딱 큰 걸로 돼 있어가지고 발파를 해야 될. 마지막 30m를 개척하면 고립 근로자들의 예상 대피 장소에 도착합니다. 구조당국은 이틀 안에 마지막 구간을 치우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밤부터 택시 호출 요금이 최대 5,000원으로 오릅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카카오 택시의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는 건데요. 귀가 전쟁이 벌어졌던 홍대 앞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오늘 밤 몇 시부터 호출료가 오르는 겁니까? 네, 밤 9시를 넘어서면서 거리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심야 탄력 호출료가 적용됩니다. 택시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호출료가 높아지는 건데 일부 업체에 이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티도 오늘 인상 대열에 합류합니다. 카카오티 블루와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는 최대 호출 요금이 5,0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4,800원으로 지금보다 1,000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밤에 택시를 불러 잡기만 해도 11,000원이 넘는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관건은 이 심야 택시 대란이 잡힐지인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시민들은 요금 인상 우려를 내비치면서도 택시를 잡을 수만 있다면 호출료를 더 내고라도 이용을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5,000원은 조금 이해가. 택시는 보통 급하면 타니까 어쩔 수 없이 타야 할 것 같아요. 반면 택시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심야 시간에 태울 수 있는 손님 수가 한정돼 있는 데다 호출료 인상만으로는 배달이나 택배업계로 떠난 청장년층 기사들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또 사실상 많이 들어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다른 것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정책에 따른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이익을 나누고 한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대장동 팀이 천화동인 1호 소유권을 놓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검찰이 그 말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천화동인 1호에 관해 대화를 나눈 건 2020년 5월 7일 경기도의 한 커피숍.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동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권이 위장됐다고 주변에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남욱 소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꾸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김 씨가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소유주로 돼 있는데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놓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유권 대화를 이어가던 김 씨는 이재명이 왔을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했던 김 씨가 이 대표 이름을 꺼낸 셈인데 김 씨는 선거운동에 11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남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재판에 이어 녹취록에까지 이재명 대표가 언급된 만큼 검찰도 천화동인 1호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잘된 일입니다만 일부 현장에선 차라리 과거가 나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그 이유가 뭔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복지부 소속 오송 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조경, 청소 등 비정규직 300여 명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직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부분 직원들이 옛날에 영역 시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당하고 저희들 수당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도 없었고 공무원들과 달리 가족 수당 등도 못 받습니다. 명확한 직급 체계가 없다 보니 업무 지시가 안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하시니까 소장님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비정규직을 직고용한 국립생태원 등 다른 공공기관 역시 사정은 엇비슷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이후 5년간 직급, 임금 체계 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여 같은 그런 신분 보장을 포함해서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D를 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합 체계 마련을 위해 분석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 수립 시점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몰래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포탄을 보내는 것처럼 속여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PRK is covertly supplying Russia's war in Ukraine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artillery shells. 다만 포탄이 실제 러시아에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전쟁의 향방을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공급이 확인되면 이란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Look at ways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not only for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for any continued provision of weapons to Russia. 러시아는 지난 9월 북한의 로켓과 포탄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북한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군수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자 북한에 손을 벌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무기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도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무기 제공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MBN이 승인부터 부정한 방법을 써서 언론으로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MBN 측 항소가 예상돼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MBN은 202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범 당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 가운데 556억 원을 외부 투자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충당하면서 임직원 16명의 명의를 빌어 외부 투자인 것처럼 꾸몄다는 이유였습니다.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도 이를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MBN은 방송 중단은 사실상 폐업과 같다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방통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며 방통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은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선고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약 4개월 뒤부터 MBN은 방송 송출이 중단됩니다.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건데 MBN이 항소하고 효력 정지를 신청하면 재판 기간 다시 방송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MBN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흰 우유 한 팩 1리터 가격이 3,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500원 가까이 비싸지는 것으로 이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건데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 가격이 적용돼서 이 빵이나 치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낙농진흥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원유 가격을 리터당 49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947원인 원유 가격이 996원으로 오르는 건데 다만 원유 가격 협상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는 3원 추가 인상한 리터당 999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증하면서 경영이 악화됐던 낙농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기름값 폭등 등 생산자 물가 폭등으로 낙농가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늦게나마 원유 가격이 조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현재 2,700원 정도인 우유 1리터의 소비자 가격이 3,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21원 올랐을 때 소비자 가격이 150원에서 200원 정도 올랐던 점에 비춰볼 때 450원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쉽습니다. 우유마저도 비싸지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좀 찾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원유 가격 인상으로 치즈와 아이스크림, 빵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도 도미노 인상을 예고하면서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내 출판계에서 비주류로 여겨졌던 동남아 문학이 인기입니다. 이 한국 작가들 작품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게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서구에 편향됐던 문학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세계문학전집에 첫 등장한 그림의 이면이라는 소설입니다. 태국 대표 문인 시브라파가 남녀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1930년대 작품으로 현지에선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유명 작품이지만 국내엔 처음 소개됐습니다. 번역을 맡은 신근혜 태국어과 교수는 태국에도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출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올 초 베트남 작가의 청소년 소설이 소개되고 한 출판재단에서는 동남아시아 문학 총서 출간 계획이 나오는 등 그동안 비주류로 취급받던 동남아 문학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에서 경제, 이민 등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와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강, 정보라 등 실력 있는 우리 작가들이 세계 문학의 저변을 넓히면서 제3세계로 외면받았던 동남아 문학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소비 이성 캐논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문학적인 가능성이 어디선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시아 문학이 거기에 아주 강한 토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들 문학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새벽 5시 동해 최북단 저도 어장이 열리는 날은 어민보다 해군과 해경이 더 분주합니다. 먼저 자연 산수에서 한미를 통과하면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경의 안내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선들이 줄지어 어로 한계선에서 대기합니다. 해경은 어선과 선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한 뒤에 들여보내죠. 떠오르는 붉은 해를 뒤로하고 어선들이 일제히 달려나갑니다. 대문어와 대게가 풍성한 저도 어장은 어로 한계선에서 북으로 1.8km에 이르는 황금해역입니다. 한계선을 넘어 도망치는 문어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어민들을 위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열어준 지도 5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의 군사 분계선에 해당하는 북방 한계선 NLL 턱밑까지 올라가 조업하느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단 1m의 월선도 허용할 수 없는 경비함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선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곤 합니다. 분단의 아픔이 차갑게 흐르는 바다이자 뜨겁도록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저도어장에서 문어를 잡던 어민들의 머리 위를 날아서 이렇게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동쪽으로 발사해왔던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온 것은 초유의 도발입니다. 미사일 궤도 방향에 있던 울릉도에는 6.25 이후 처음으로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사일 탄착점은 공해였지만 우리 영해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이어서 영토 침범이나 다름없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면서 대한민국을 1차 타격 대상으로 겨눈다는 사실을 북한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가적 애도에 잠겨있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배려할 북한은 아니겠죠. 우리 군의 대응도 2010년 연평도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전투기를 띄워서 NLL 북쪽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쏘았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도발 수위를 지켜보기만 해서는 북한을 더욱 방자하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25발과 포탄 100여 발을 동해와 서해로 퍼부은 데 이어서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에 추락하긴 했습니다만 7차 핵실험을 향한 무모한 불꽃놀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 값만 1,000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값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폐쇄됐던 저도장은 하루 만에 다시 열려 어민들이 생업에 나섰지만 미사일 폭죽놀이에 더욱더 찌들어갈 북한 주민들의 삶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코앞에까지 닥쳤습니다. 안보 문제로 정쟁을 벌일 만큼 사정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11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 미사일 선을 넘다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겨울 코트를 꺼내셔도 좋겠는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서울은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차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대부분 영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구와 전주가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특히 바다 쪽에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는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